영웅으로 태어난 행운과 불행. 영웅의 탄생은 언제나 남다른 부분이 있듯이 헤라클레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곳은 테베였다. 그의 어머니는 알크메네이고 아버지는 제우스이지만 그를 키워준 아버지는 따로 있었다. 알크메네의 남편 암피트리온 장군이다. 알크메네는 정절이 높은 여성이어서 아무리 신의 왕인 제우스라고 해도 몸을 허락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제우스는 자신을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한밤중에 알크메네를 찾아갔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당신의 원수들을 모두 처단했어. 당신의 한을 풀어주니 나 또한 기분이 좋구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소. 알크메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오빠를 죽인 도적들을 소탕했다니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전 당신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보니 신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알크메네를 속인 제우스는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홀연히 사라졌다. 그런데 다음날 진짜 암피트리온이 집에 도착했다. 그는 아내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전쟁에 출정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것에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어젯밤에 누군가 암피트리온으로 가장해서 다녀간 사실은 알게 되었다. 암피트리온은 화가 났지만 인간의 짓은 아닌 듯한 예감에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테이레시아스는 어젯밤 알크메네에게 찾아온 것은 제우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알크메네는 아기를 출산했는데 상둥이였다. 한 명은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이고 다른 한 명은 암피트리온의 아들인 이피클레스였다. 암피트리온은 활쏘기, 수영, 전투 방법, 레슬링, 음악 등 모든 과목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 헤라클레스의 교육을 맡겼다. 헤라클레스는 신체 단련을 위한 과목은 좋아했지만 음악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르페우스의 동생이자 음악의 조예가 깊은 리노스 선생의 시간이 되면 몸을 비틀고 악기를 갖고 장난만 칠 뿐이었다. 화가 난 리노스가 헤라클레스를 크게 꾸짖자 흥분한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악기로 리노스 스승의 머리를 내려쳐 스승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는 헤라클레스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다. 암피트리온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를 테베와 가까운 키타이론 산으로 보내 양을 치게 했다. 헤라클레스는 18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영웅적인 행위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웃나라에서 가축을 해치는 키타이론 산의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 그 후 고향인 테베로 돌아가는 중 헤라클레스는 테베인들로 하여금 해마다 공물을 바치게 하는 미니아스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미니아스의 사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 그는 직접 미니아스인들의 본거지로 쳐들어가 미니아스인들의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정복했다. 상황은 역전되어 미니아스인들은 테베가 바치던 조공의 2배를 테베왕에게 바쳐야 했다. 헤라클레스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테베의 왕 크레오는 자신의 딸 메가라를 헤라클레스에게 아내로 주었다. 둘 사이에는 3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래서 헤라는 행복한 가정을 깨기 위해 일시적으로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의 눈에 아들이 맹수로 보이고 아내는 사자로 보였다. 그는 짐승들이 자신에게 달려든다고 착각해서 모두를 죽여버렸다. 하지만 헤라클레스가 진정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가족을 죽인 자는 바로 헤라클레스 자신이라는 사실을 들려주었다. 헤라클레스는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자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아무리 내가 광기에 휩쓸려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자식과 아내의 피를 손에 묻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차라리 내 손으로 목숨을 끊는 것만이 이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빨리 저승으로 가서 아내와 자식을 만나겠다. 그리고 내 잘못을 그들에게 용서받으리라. 하면서 날카로운 칼끝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다. 이때 갑자기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났다. 테세우스는 당대 최고의 영웅이 뜻도 펴지 못한 채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테세우스는 말했다. 헤라클레스,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가 처자를 죽인 것은 자네의 뜻이 아니었어.
순간적인 광기로 인해 일어난 일인데 자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자네의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 보게나. 그들은 저승에서 자네와 빨리 만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네가 더 영웅적인 일로 많은 사람을 위험에서 구해주고 도움을 주기를 바랄 걸세. 그런 일을 한 후에 저승의 왕인 하데스를 만나도 늦지 않다네. 두 영웅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지 서너 시간이 흐른 뒤 헤라클레스는 조금씩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테세우스, 나는 이 죄책감을 덜고 싶네. 그래서 델포이의 신탁에 가서 물어보겠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야? 헤라클레스는 곧바로 델포이를 향해 출발했다. 델포이에서 신탁을 내주는 무녀는 헤라클레스, 당신은 정말 커다란 죄를 지었군요. 그 죄를 씻는 방법은 한 가지. 당신의 사촌이자 미케네의 왕인 에우리스테우스를 찾아가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그런 모욕과 수모를 참아낼 수 있다면 당신의 손에 묻은 가족의 피를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두말 없이 신탁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헤라클레스의 12과업. 이 부분은 헤라클레스의 모험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줄거리만 간략히 요약합니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처단하는 것인데 그가 사자를 죽인 뒤 사자 가죽을 두른 헤라클레스의 당당한 모습은 그의 상징이 되었다. 두 번째 과업은 머리가 9개 달린 괴물 히드라를 처단하는 것이다. 조카이자 친구인 이올라스와 함께 히드라를 처단한 후 그는 그의 모든 화살촉에 히드라의 독을 묻혔다. 세 번째 과업은 달의 신 아르테미스의 전차를 끄는 황금뿔을 가진 케리네이아의 암사슴을 생포하는 일이다. 사슴이 워낙 빨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지구의 북쪽 끝까지 쫓아가 생포하였다. 네 번째 과업은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사냥이었다. 그는 동굴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 놀란 멧돼지가 굴 밖으로 나오자 그물을 던져 사로잡았다. 다섯 번째 과업은 아우게이아스의 축사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축사를 인근에 흐르는 알페이오스 강물을 끌어와 하루 만에 청소를 완료하고 강물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여섯 번째 과업은 스팀팔로스의 괴조들을 퇴치하는 것인데 커다란 소리를 내어 괴조가 하늘로 날아오르게 한 다음 히드라의 독이 묻힌 화살을 쏘아 죽였다. 일곱 번째 과업은 크레타 섬에 있는 포세이돈이 미누스 왕에게 선물한 황소를 잡아오는 것이었다. 이 황소는 미누스 왕비 파시파에와 사랑을 나눈 후 황소의 머리를 하고 몸은 인간인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낳은 아버지이다. 헤라클레스는 이 과업도 힘들었지만 성공하였다. 여덟 번째 과업은 인간의 고기를 먹는 디오메데스의 식인말을 붙잡는 것이었다.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냈으나 이를 눈치챈 디오메데스와 그의 부하들이 공격하자 헤라클레스는 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말의 먹이로 던져주었다. 아홉 번째 과업은 에우리스테우스의 미인계 작전이었는데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히폴리테는 헤라클레스가 찾아오자 그의 용맹함에 반해 순순히 허리띠를 풀어 헤라클레스에게 주었다. 과업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자 이를 본 헤라 여신이 아마존 여인족들에게 히폴리테가 납치되었다고 소문을 내자 모두 헤라클레스를 공격하였다. 헤라클레스는 어쩔 수 없이 아마존 여인들을 격퇴하고 히폴리테가 자신을 기만했다고 오해하면서 그녀마저 죽여버렸다. 열 번째 과업은 게리온이 키우는 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 게리온은 에리테이아 섬에 살고 있는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다. 소를 훔쳐오는 도중 게리온이 추격했지만 그는 헤라클레스의 독화살을 맞고 죽었다. 사실 아폴론의 신탁이 내린 과업은 여기까지였다. 에우리스테우스 밑에서 10가지 과업만 마치면 헤라클레스 죄가 씻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간교한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가 성공한 과업 중 2가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어쩔 수 없이 2가지 과업을 더 완수해야 했다. 11번째 과업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의 딸들인 헤스페리데스가 지키는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헤스페리데스의 아버지 아틀라스를 이용하여 황금 사과를 무사히 가져왔다. 12번째 과업은
저승의 문을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게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하데스가 케르베로스와 싸워서 이기면 데려가라고 했는데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와 오랜 시간 결투 끝에 케르베로스를 굴복시켜 마침내 그를 데려올 수 있었다. 12가지 과업을 완수한 헤라클레스는 오랜만에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간교한 에우리스테우스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동안 그가 지은 죄도 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급한 성격은 12가지 과업만으로는 완전히 잠재워지지 않았는지 그는 또 한 번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헤라클레스가 연회에 참석했는데 심부름을 하던 소년이 실수로 헤라클레스의 무릎에 술을 쏟고 말았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그 소녀를 때려 죽였다. 그러자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죄를 씻는 의미에서 미디아의 여왕인 옴팔레 밑에 들어가 3년 동안 지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헤라클레스는 어쩔 수 없이 옴팔레 여왕의 시중드는 일을 해야 했는데 여자의 옷을 입고 실을 잡거나 뜨개질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이런 굴욕을 참아가며 3년을 보냈다. 이후 헤라클레스는 다시 데이아네이라라는 공주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었다. 헤라클레스가 아내와 함께 강을 건너는 일이 있었는데 마침 켄타우로스족 네소스가 나타나 자기가 강을 건너주겠다면서 친절을 베풀었다. 네소스는 먼저 데이아네이라를 업고 강을 건너갔는데 그녀의 민후에 끌려 그녀를 급탈하려 했다. 강 건너에서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태를 짐작한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 네소스를 한 번에 맞추었다. 이때 네소스는 자신에게 흐른 피를 데이아네이라에게 전해주며 사랑의 묘약이라며 남편이 변심할 때 소에 바르라고 하였다. 얼마 후 헤라클레스는 에우리토스 왕과 활쏘기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 왕은 자신을 이기면 자신의 딸인 이올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내기의 승자는 헤라클레스였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의 사랑이 이올레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헤라클레스가 신들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려고 했다. 이때 데이아네이라는 남편 옷에 네후스의 피를 묻힌 셋을 전달해 주었다. 신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헤라클레스가 옷을 갈아입자 그는 온몸의 고통이 일기 시작했다. 그 피에는 히드라의 독이 있었던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장작을 쌓아 불을 붙인 후 스스로 그 장작더미에 올라가 최후를 맞이했다. 이때 하늘에서 신들이 회의를 한 후 그에게 신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간 후 헤라와 화해하며 그녀의 딸이자 청춘의 신 헤베와 결혼하였다. 헤라클레스의 모험은 개성화의 완성을 위한 과정. 영웅의 모험과 여정은 심리적으로 개성화를 향한 욕망을 인격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격의 개성화란 나를 나답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 자라면서 사회적인 가치나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만이 갖고 있는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도 인간 내면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개성화 과정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무의식적 요소를 의식화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영웅이 무찌르거나 붙잡아야 하는 괴물이나 동물은 남과 다른 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무의식적인 요소를 상징한다. 따라서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은 그를 그답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분화되지 않는 무의식의 요소들이다. 이 과업을 완수한 것은 곧 헤라클레스의 개성화 과정이 완수되었음을 의미한다. 영웅은 아버지가 둘인 경우가 많다. 헤라클레스의 생부는 제우스이지만 그를 키워준 아버지는 암피트리온 장군이다.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지만 당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는 이집트인들을 피하기 위해 어린 모세는 갈대 바구니에 담겨져 나일강 띄워졌다.
파라오의 딸이 이를 발견하여 그는 궁정에서 자라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도 두 명의 아버지를 가졌다. 예수의 생부는 신이지만 그를 키워준 것은 인간 요셉이었다. 그럼 왜 영웅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는 개성화 과정의 근원이 두 개의 뿌리에서 생겨남을 암시하고 있다. 내가 내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양부가 상징하는 개인적인 욕망도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생부가 상징하는 신비로운 영역도 함께하고 있음을 뜻한다. 나를 초월하는 어떤 힘이 무의식에 존재하면서 나를 남과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두 명의 아버지로 나타낸 것이다. 또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음악 스승인 리누스를 죽이고 광기에 휩싸여 새 아들과 아내를 죽인다. 여기서 헤라클레스가 드러낸 폭력성은 바로 개성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을 자신답게 바꾸어가는 개성화 과정을 섣불리 진행하면 타인이나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화 과정을 겪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된다. 헤라클레스는 음악으로 상징되는 예술적인 성향, 즉 여성적 취향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은 스승 리노스의 사례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 부분에 대한 억압은 사회적인 성취나 성공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기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소지를 남긴다. 그래서 헤라클레스처럼 여성성을 억압한 남성들은 항상 일에 매달리고 성공을 향해 앞으로만 달린다. 그리고 자식과 아내의 살인이 상징하는 것은 현대 아버지들이 겪는 문제와 비슷하다. 자식과 아내를 잘 보살피는 아버지보다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더욱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현대의 아버지들은 사회적인 평판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이나 일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에 매달리는 아버지들은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듯이 자신의 가정을 등한시하게 된다. 헤라클레스는 자식과 아내를 죽인 죄를 씻기 위해 사촌인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노예로 들어간다. 왜 헤라클레스는 비겁하고 현실적이고 관습적인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로 들어가는 걸까? 헤라클레스를 능가하거나 아니면 헤라클레스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그가 충분히 왕권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무능한 사람이 헤라클레스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에우리스테우스는 자아, 즉 에고를 상징한다. 자아는 항상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의식화한다. 자아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다. 자아는 절대로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커다란 모험을 감행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아는 자기 보존을 위해 무의식에 지나친 욕구를 조절하려 든다. 하지만 자아는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관습적이다. 사회의 가치나 기준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삶이 진부해지게 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헤라클레스가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가 된 것은 개성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아로 상징되는 에우리스테우스의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자아와 무의식의 욕망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개성화 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처지한 괴물은 무의식의 여러 요소들. 12가지 과업은 개성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무의식의 여러 요소를 상징한다. 첫 번째 과업인 네메아 사자를 죽이는 일과 네 번째 과업인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잡는 것은 헤라클레스 안에 존재하는 난폭하고 잔인한 측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 안에 존재하는 본능적이고 분화되지 않은 에너지를 그가 의식화해서 순화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과업은 히드라를 없애는 일이었다. 히드라는 머리를 자를 때마다 그 자리에 머리가 두 배로 불어나는 괴물이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 잘린 머리를 불로 지져버린다. 하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한 개의 머리가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이 머리를 커다란 바위로 눌러놓는다. 이는 과업의 절반만 성공한 것이다. 여기서 바위 밑에 묻어놓는 머리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욕망을 일시적으로 억압해 놓았을 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히드라가 흘린 피 속에 들어있는 독으로 인해 헤라클레스 자신이 죽고 만다. 억압된 욕망은 언젠가는 다시 고개를 들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네 번째 과업은 황금뿔을 가진 캐리네이아의 암사슴을 붙잡아 오는 것인데 여기서 황금뿔은 남성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이것은 여성을 상징하는 암사슴에 존재하고 있다. 즉 남성적인 원리와
여성적인 원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슴의 생포는 헤라클레스가 남성적인 원리와 여성적인 원리의 조화를 체득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다섯 번째 과업은 아우게이아스 축사를 청소하는 일인데, 수십 년 동안 쌓인 배설물을 청소한다는 것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측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설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피폐한 땅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가 너무 의식만을 추구하지 말고 본능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과업은 스팀팔로스 괴조를 죽이는 것이었다. 스팀팔로스의 괴조가 상징하는 것은 부정적인 콤플렉스를 의미한다. 이 부정적인 콤플렉스는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고 의식을 괴롭힌다.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나 부정적인 비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콤플렉스는 대개 근거가 없고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콤플렉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내면에 웃음을 일으켜 잠재울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과업은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황소를 잡아오는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돌진하고 적을 쳐부수려고만 할 뿐 생각의 유연성이 모자라는 인물이다. 따라서 헤라클레스는 이런 일방적인 남성성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투사가 붉은 망토를 들고 황소의 힘을 빼는 것과 같이 유연함이 강함을 이기는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 과업은 인간의 고기를 먹는 디오메데스의 말을 붙잡는 것이다. 인간의 고기를 먹는 말은 의식을 잡아먹으려는 무의식의 측면을 상징한다. 이는 마치 자기 면역 질환과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부려야 하는 말이 도리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무의식이 의식을 사로잡아 버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뜻한다. 따라서 이런 무의식의 위험한 측면을 상징하는 디오메데스의 말을 사로잡아야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광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아홉 번째 과업은 아마존족의 여왕인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오는 것인데, 아마존은 가슴이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는데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성상을 의미한다. 게다가 히폴리테가 갖고 있는 허리띠는 전쟁의 신 아레스가 선물로 준 것이다. 히폴리테가 이 허리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남성 특성인 폭력성에 집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헤라클레스가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찾아오는 것은 이런 잔인한 모성에 갇힌 남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열 번째 과업은 게리온이 키우는 소를 데려오는 것인데, 난폭한 소를 잘 길들여서 데려온다. 이는 분화되지 못한 무의식의 문명화라고 볼 수 있다. 무의식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길들어지지 않은 짐승처럼 자기 멋대로 날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헤라클레스는 소를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조절되지 않은 무의식을 길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문명화된 영웅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1번째 과업은 용이 지키고 있는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서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 헤스페리데스 정원은 인간의 전체성을 상징한다. 마음의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감당해야 하며 자신 안에 존재하는 콤플렉스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번째 과업은 지하세계에서 케르베로스의 개를 데려오는 것인데, 그 개가 살고 있는 곳은 저승이다. 헤스페리데스의 사과를 가져오는 것은 마음의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황금 사과로 상징되는 밝은 면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케르베로스 개를 데려오는 것은 무의식에 숨어있는 어두운 측면과도 직면해야 함을 뜻한다. 이런 어두운 측면을 인정해야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리디아의 여왕인 옴팔레 밑에 들어가 3년 동안 시중을 드는 과제는 과다한 남성성을 중화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면을 부추기고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조화와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헤라클레스의 최후를 살펴보자. 히드라를 처단할 때 절대 죽지 않는 머리를 바위에 눌러두었는데, 이 죽지 않는 히드라의 머리는 바로 무의식에 존재하는 욕망을 의미한다. 이는 욕망을 제대로 의식화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억압했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고개를 쳐들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욕망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켄타우로스족인 네소스는 데이아네이라를 강간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고, 헤라클레스는 새로 알게 된 여인 이올레에게 반한다.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를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네소스의 피를 이용하는데, 네소스는 히드라의 독이 묻은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의 피는 히드라의 독에 감염되어 있었다. 이런 욕망의 사슬로 인해 헤라클레스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장작불에 누워 자신의 몸을 불태우게 된다. 즉, 승화되지 않는 욕망을 불에 태움으로써 그의 욕망은 정화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개성화 과정은 완성된다. 마지막에 의식화하고 조절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인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헤라클레스의 욕망이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몸에 독이 퍼져 모든 것을 체념할 때였다. 장작에 올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욕망을 정복하는 방법은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운명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욕망을 정복한 것은 결코 그의 억센 힘과 용기가 아니었다. 헤라클레스는 말한다. 여러분은 영웅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이 영웅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웅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수록, 또 선망하는 사람에 늘어날수록 그만큼 마음속의 고뇌와 외로움 같은 심리적 부담도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에서 최고 영웅으로 떠받들어졌던 헤라클레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테네에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지성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테세우스를 더 좋아했죠. 아테네 사람들은 테세우스가 힘과 용기뿐만 아니라 지성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세대 비극 작가인 에우리피데스는 저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죠. 거칠고 성질이 급했으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곤 몸을 쓰는 것뿐이었고, 학교 같은 곳은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테네입니다. 물론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영웅이란 이름에 지쳤습니다. 제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곳저곳의 괴물들을 죽이고 잡아들이면서 용기와 힘을 시험하는 끝없는 순례였습니다. 떠올리기도 싫지만 저는 아내와 세 아들을 죽인 죄인이기도 합니다. 광기가 사라지고 피투성이가 된 가족의 시체를 보게 된 저의 심정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 지상에 있는 괴물이란 괴물은 모두 없애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괴물들은 제 안에 존재하는 광기의 그림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웅적인 모험을 원하십니까? 낭만적이고 웅장해 보이는 영웅적인 모험 뒤에는 언제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헤라클레스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용기 있고 강인하고 호탕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오랜 세월 자기수에 속에서 철저히 외로워야 했습니다. 지금도 속상한 일은 제 사촌이자 겁쟁이인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노예처럼 복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은 죄가 많은 제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더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천하의 영웅인 제가 리디아 여왕인 옴팔레 밑에 들어가 바느질까지 배우고 여자의 옷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성질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는 바람에 생긴 업보지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조금씩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이야기는 낭만적 영웅의 모험담이 아니라 한 남자가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